화면을 껐습니다. 끈 이유가 저 화면을 껐습니다. 끈 이유가 저는 인문학은 이 상상하는 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화면을 보면 많은 경우에 화면에 빠져서 상상력이 마비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부러 PPT도 준비 안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이 짧은 2시간 사이에 무슨 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하고 한 2시간 정도에 그냥 제가 이제 존재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존재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공부를 좀 더, 철학 공부를 좀 더 했다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체적인 삶의 역사 안에서 이제 배워오신 분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끝에 한 20, 30분 이제 토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 시간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산책하듯이, 산책하면 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 하시고요. 그냥 2시간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저기 강의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벨한테 좀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칼의 노래 또는 남한산성 쓴 김훈 아시죠? 소설가. 김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이제 글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면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그런 배부른 소리 하느냐. 정말 도덕적인 지천부를 듣게 돼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제목이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존재의 의미가 뭐냐? 또는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요즘 사회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쓰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게 저는 이 인문학이나 철학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우리 삶의 역사, 그걸 되돌아보는 것, 또는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본연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발적이고 조금 좀 역겨울 수 있지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한번 그걸 중심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존재의 의미 또는 무슨 도덕적인 목적,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미를 상실하고 사는 게 아닌가.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더 성공을 해야 된다, 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삶을 조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아마 70년대 중반에 꽤 유행했던 책이라서 그 당시에 이 책을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책 죽음의 수용소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계시죠? 예, 계실 겁니다. 아마 70년대 중반에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렇게 이시영 박사가 번역을 해서 꽤 그 당시에는 좀 충격을 줬던 책인데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입니다. 이게 심리학자인데 심리과 이제 임상 의사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라는 이 명목으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미네에 있는 다카우 수용소고요. 거기서 다시 폴란드 쪽 가면 아우슈비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풀려난 게 아우슈비츠까지 세 군데로 옮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것은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혈연적으로 유대인 피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혈연적으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따지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가족이 다 수감되죠. 근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눈을 보면 보이는 주 가까운 남녀
구별했으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부인은 뭐 수업되자마자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 경험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자기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1900 뭐 수용소에서도 이제 뭐 카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간 요즘 우리 시골집 마름 같은 그런 이제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첫 제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그 전쟁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44년 말이 되니까 미군이 또는 소련군이 연합을 해서 독일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질 확률이 높다. 아마도 44년 겨울이나 45년 초에 우리가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석방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수용소 타갔답니다. 그랬는데 봄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돼도 뭐 유럽 날씨 4월이라는 게 이게 우리 4월하고 좀 다릅니다. 아직도 음울한 왜 그 엘리어트 시에도 나왔습니다. 잔인한 계절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겪은 거 뭘 겪었냐 하면은 그 이전에 6년 7년 수용소 같이 있다가도 안 죽었던 사람들이 그 12월 1월 견디고 3월쯤 와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이전에 몇 년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거는 그 수용소를 벗어나야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깨어지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풀어나가냐 하면 자기가 수용소 살면서 겪었던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배가 고프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노동하다가 이제 누가 밥 먹다가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빵을 먹다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배가 고프니까 니가 죽거나 말거나 그 빵을 이제 뺏어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순간 죽은 사람 눈을 이제 가려주고 묵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남의 빵을 뺏어 먹어서 배를 채워서 오래 사내는 자기가 못 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순간 정말 눈 한 덮어주고 자기가 믿는 그 종교로 기도해주는 사람 그애가 더 정말 존재했다 이런 경험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옆에 수용소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꼼꼼하게 그 수용소 겪은 것들을 그 종이에 연필 같은 걸로 막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겨가지고 그걸 숨겼어요. 돌 밑에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수용소 석방되면서 그걸 가져 나옵니다. 그걸 가져 나와서 나중에 1962년에 그 책을 써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그 요법을 만드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그 심리학에 대한 그 지식을 써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용소장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한대요. 그래서 일들이 쭉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용소 가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까 깨끗이 되는다. 근데 자기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막 어깨도 펴고 그 면도기를 안 주니까 상급하려고 그냥 수염도 깎고 혈색도 막 두들겨서 아까 두들기셨잖아요. 그 성격 치는 식으로. 그래서 혈색도 두껍고 해서 어깨를 펴고 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애들이 그냥 의기소침해서 여기서 뭐해 그러다가 이제 깨서 가는 좀 많이 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그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 로고스하고 테라피를 합쳐진 말입니다. 조임 테라피가 이제 치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요법. 그러니까 무슨 요법이냐 하면 의미요법이에요. 로고스란 말이 이제 뭐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의미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의미라는 뜻을 쓰는데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허무와 절망, 무의미를 체험하면서 어쩌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 같고 반대로 어딘가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거기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걸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아까 이제 44년에 지금 44년에 가다가 45년 초에 이제 풀려나죠. 그래서 62년까지 꽤 시간이 들었는데 62년에 왔어야 그동안 이제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이 책을 내면서 처음으로 로고테라피라는 걸 제시하고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일 겁니다. 지금은 뭐 거의 제가 압니다만은 그 로고테라피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의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걸로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럽적인 심리학이 그 미국 쪽이나 이쪽 심리학 좀 다릅니다. 특히 또 요즘 우리 한국에서 범람하는 심리학하고 좀 약간 맥이 좀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나 이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그 영미식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사람은 사람이 뭔가 좀 관념적이고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뭐 존재가 뭐냐 이런 걸 쫙 따지는데 영미식 그 심리학이 상당히 사람을 임상적으로 놓고 접근해요. 그래서 뭐 관찰을 해보니까 뭐 손을 잘 씻더라, 편집증이 있다. 사람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넘어섰냐는 건데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증에 빠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그 현대 심리학의 경향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쪽의 그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그 심리학적인 작업을 하느냐, 영미 심리학이나 또는 그 현대 심리학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유럽이 갖고 있었던 이 정신사적인 맥락 또는 철학적인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독일의 실존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그 선행적인 그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빅터 프랭클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3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틴 하이데거라는 이제 현대 철학자입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카네놀 이야기하면서 밥벌이의 지겨움, 뭐 일상의 따분한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설가 김문 씨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나 반복되는 그 정말 에피건 따분함, 뭐 지겨움, 뭐 이런 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사람이 사실 아까 그 빅터 프랭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하이데거를 좀 언급을 좀 했는데요. 이 사람의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의 철학을 말합니다. 좀 현재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이데거가 마틴 하이데거는 이제 1889년에 이제 독일 그 북쪽에 있는 그 서남 쪽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교회 관리하는 성당직이 아들로 태어나서 뭐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철학을 했고 현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거기 책에서 썼습니다만은 그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그 현재를 어떻게 그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작업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훈 씨 말하는 그 일상의 이야기라든가 의득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철학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지시죠. 어려운 표현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존재론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댁에 안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댁에 계시면은 댁에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분하고 밖에서 뭐 모임을 하시거나 이럴 건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따져본 사람입니다. 근데 철학이 사실 몰리고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었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고 저 자리에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없다면 아까 죽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뭔가 사실 죽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 이유도 내가 없다는 데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음과 없음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있음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 있음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실존론적 분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여기 강의록 보시면요. 강의록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기 하게 보시면 3쪽에 보시면요. 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 3번의 1 보면 있죠. 그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를 써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존재론 이야기 이런 거 빼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존재 이야기 다시 하면은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시니까 이제 할게요. 인간을 이 사람은 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존재라고 뭐냐 하면은 현재에 있는 것을 말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해서 인간을 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 존재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인간을 개념적으로 현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간, 그게 현 존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현 존재 이야기 들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서 드러난다.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있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람을 현 존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제 존재와 시간에 나는 핵심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현 존재가 뭐냐? 인간의 그 존재는 뭐냐? 이걸 이제 먼저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키면 핵심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를 산다. 지금 여기에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이라는 건 시간적인 거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지금이고요. 공간적으로 여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다른 곳도 아닌 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강릉에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집이 아니고 또는 서울이 아니고 또는 어디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어디 있느냐? 언제나 구체적인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근데 현재에 있는 인간에게 뭐가 드러나느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어려우시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그런데 그래놓고 잘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있는 인간의 실제 있는 모습이 뭐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 번역한 말입니다. 그 라틴어를 이제 독일말로 옮겼고 그 독일말을 일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 해서 실존이라고 옮긴 겁니다. 근데 이 실존의 말을 옮기면서 이 사람이 재밌게 그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세계 안에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 3쪽에 나오는 유명한 세계 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세계 안에 존재하는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세계 안에 인간은 던져져 있으면서 던져진 것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여기 계신 분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조건,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차이 또는 한국 사회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은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철학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경험을 이제 이 개념적으로 만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까?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 사람은 던져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세계 안에 이렇게 던져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세계 안에 던져져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던져져 있지만 않다. 이 안에서 자기의 던져진 조건, 한계, 그것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던져졌지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하면은
P2된 기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P2라는 말 그대로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투는 스스로 이제 요즘 왜 그 일반인들 많이 쓰는 말 중에 프로젝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뭘 프로젝트한다. 또는 회사에서 기획안을 낼 때 프로젝트안을 내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독일말 똑같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세계 안에 던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세계 안에 던져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이것이 던져진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말로는 이제 그 일본 한자로는 P2된 기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P2된 기투 또는 던져졌지만 해석을 넘어서려고 그러냐? 그것은 이 사람에 의하면은 존재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 존재의 의미는 다른 말로 아까 말한 대로 있다는 것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 인간은 자기 안에 던져진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계속 할까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보면 던져져 있는데 그 던져진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표현합니다. 해석을 말하면 좀 어려운 거 빼고 이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의하면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사람이 뭐냐 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이야기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왜 옛날 동요 중에 그런 말 있죠. 왜 뭐 부엉이가 우는 밤 그 노래 아시죠?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는 뭐 할머니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엉이가 우는 밤에, 그 추운 겨울밤에 우리 할머니 옆에 있죠. 요즘은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좀만 해도 그런 경험 갖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그 이야기는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또는 우리 동네의 그 어떤 그 삶의 이야기, 우리 마을의 이야기, 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제 외가가 이제 경북 충성인데요. 그 아주 산골입니다. 산골인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외가에 가보면은 외할머니가 저한테서 그런 이제 경험 중 하나인데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데를 가봤더니 이게 할머니하고 이야기 들을 때하고 너무 다른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 할머니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그 옆에 그 계곡에 여우모 계곡인데 뭐 동네 어떤 오촌 당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여우에 홀려가지고 돌도 막 던지고 해서 물가에 가서 빠졌다가 산에 올라갔다 고생했다. 이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 어머니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계곡 조심해라. 거기 여우가 사람 걸린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또는 우리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싸웠다 그러더라. 또는 어디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가 나라에 위험하니까 말뚝을 박아서 팔을 잘랐다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기인데요. 하이데거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 하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한 것을 이야기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존재예요. 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표현하는가? 그 이야기는 내가 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뭔가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해하니까 이 자리에 오잖아요. 뭔가 우연 들을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오자. 또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보면은 인간이 무슨 이성적 동물이다, 또는 인간은 무슨 경제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것은 하이데거한테 의미가 없고요. 하이데거한테서는 인간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뭐로 전달하느냐 하면은 이야기로 만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그 차이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해와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한 것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이 뭡니까? 뭐 해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지? 내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또는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래 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 그게 해석입니다. 말을 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 이해와 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이야기라기보다도 개념이 어려서 그렇지 뭐 우리가 경험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바로 현사실성의 해석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를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그 현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그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건 안 어르시죠? 제가 오후에 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갈수록 강의가 솔직히 제 법을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왜 힘드냐면 특히 이번 학기가 힘든 게 죽음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 강의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뭐 차라리서 말하는 형이상을 강의해라. 또는 무슨 뭐 지식론을 강의해라. 논리학을 강의해라. 그러면은 책에 나오는 걸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죽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부생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합니다만 이제 의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제 자신의 경험하고 연결이 돼서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죽음을 겪었고 저는 뭐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 죽음도 겪었고 뭐 형님의 죽음도 겪었고 그러니까 죽음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하면 참 힘이 드는데 여기 와서도 잘 오면서 사실 제가 참 많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현실을 겪는 경험과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용어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아까 제가 산책 이야기했듯이 질문도 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하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현재 큰 문제 없으시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구체적인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는 전부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순간 뭔가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 이해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야기고 이게 서사라고 어렵게 말하는 서사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사의 어느 시간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나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공자 명자 시대 이때를 기준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활동을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 바뀌었든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뜯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로 표현을 했고 그게 뭐 어려운 말로 서사든 또는 뭐 신화든 또는 뭐 역사든 한 이야기로 표현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동료 이야기했지만 부흥의 우는 밤에 할 때 그 이야기가 뭐냐 또는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나 성당 나가시는 분들 보면 왜 그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시죠? 그죠? 창세기 성경 아십니까? 거기 보면 그 창세기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라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고 12장부터 실제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창세기는 다 뜯어보면요. 뭐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지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조상이 뭘 했다,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다,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데 왜 그 이야기 아시죠? 왜 어느 동네에 뭐 가뭄이 들어서 부부가 갔는데 그 자기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서 동생이라 속인 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동생이라 속이고 야 너 네가 내 마누라 그러면은 저 왕들이 널 죽일 줄 모르니까 날 죽이고 널 뺏어갈 줄 모르니까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그러면 너 안 죽일 것이다. 우리 나는 오빠니까 내가 대접할 거 아니냐. 그래 데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분이 이쁘니까 이제 그 동생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데리고 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개입해서 네가 뭐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막 용서 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2번 나와요.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가 섞인 거다. 예, 그런 이제 그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해석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뭐냐 하면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 조상들이 그 이전의 신앙에서부터 겪었던 체험을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겪었던 그 아들도 똑같이 겪어요. 그 두 번 나온다는 게요. 웃기는 게 아버지가 겪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어떻게 똑같이 겪을 수 있느냐.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 섞였다고 그러는데 성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뭘 했을까? 그 몽고나 인데 가보시면 유목민들 아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벌판에 이제 양이나 소, 말을 몰고 다니면서 초원을 이제 돌아다닙니다. 저녁에 텐트 치고 자고. 그러면은 하늘에 막 별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낮에는 뭐 저하고. 그리고 뭐 그걸 보면서 자기를 겪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라, 우리 조상들이 그 같다. 그러면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뭐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해갖고 멸망을 시켰다. 근데 신앙을 갖고 사람 살아남았다. 근데 그 사람한테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줍니까? 그 이야기 약속 2개 주잖아요. 약속의 표시가 2개 나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줘요. 봐라, 무지개를 봐라. 저거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후손은 내가 신이 너희들하고 약속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줍니까? 너희들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유목민들 뭘 했겠어요?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별을 보고 앉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쏟아지냐. 우리 뭐 서울에 대부분 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면 별이 보여요. 엄청나게 별이 쏟아지는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겠다. 너희들은 적과 꼬리거리는 낙원에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목민들의 선조들이 뭘 했겠어요? 자기들의 후손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랬는데 죄를 지고 어린날 노아라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서 기독교 신앙 각도 안 들어서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하고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에서 볼까? 그 다음에 하늘 별을 봐라. 저게 신이 우리한테 약속한 우리 후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정말 편하게 후손을 배우고 살 것이다. 이런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하면 서사고요. 어렵게 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해서 이야기입니다. 유목민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농경민족도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할머니 옆에서 하룻불 쬐면서 이야기 들었고 유목민들은 별을 보고 이야기 들었다는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 또는 어렵게 해서 서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한 것을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해와 해석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뭐냐? 인간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고 어쩔 수 없이 던져 있지만 이 던져져 있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던져진 이 상황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 사람의 표현으로 던져진 존재지만 세계를 프로젝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하는 이유가 뭐냐? 또 프로젝트하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의미의 의미. 뭐 우리가 뭐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과정. 거기가 그 핵심이 뭐겠어요? 의미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저봐,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아니야. 저거는 신이 우리한테 약속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별을 봐. 그냥 별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 후손들이야, 저게.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별 하나, 나 하나,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별이요. 그냥 별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느냐? 또는 이 언제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되었을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인데도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 말은 뭐 생물학적인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인간다운 사람이냐 인간다워야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별도요. 그냥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천문학적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 별이 아니고 그 별에다 대고 우리는 뭘 하냐 이야기를 짓는 거예요. 견우정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좀 어려서 어릴 때 진짜 우리가 음력 쓰다가 양력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어릴 때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 칠성날 비 오는가 싶어서 제가 몇 번이나 칠성날 기억하려고 뭐 7월 1일 음력 7월 1일인데 양력 쓰니까 음력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 7월 7일 진짜 비 오는지 보려고 제가 7월 7일 언제는 계속 까먹었어요. 7월 7일 또 지났네? 몇 시부터? 그날 비가 왔나 안 왔나?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그거잖아요.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가지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려서 7월 7성날 비가 온다. 저는 그 사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가 오나 한 번도 확인 못했어요. 정말. 요즘 와서 이제 요즘은 뭐 만시력 뒤져갖고 날씨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좀 어리석었죠. 어리니까. 근데 실제로 비 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이 뭐냐. 사랑하면서 우리 그 가정이 어떠냐. 부모하고 관계 똑같은 부모일 거고 뭐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쭉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같은 별을 이야기해도 자연적인 별, 천문학적 별하고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집어넣는 별을 만들 때 그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다.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 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유럽의 별자리하고 한국의 별자리가 다릅니다. 똑같은 별이에요. 북방구니까 똑같은 편이잖아요. 조금 이제 각도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유럽의 별자리는 뭐 천칭자리, 사자자리, 무슨 뭐 처녀자리, 뭐 물병자리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물병자리 없었어요. 사자자리 없었어요. 뭐 북두칠수 이유는 있죠. 우리는 큰 병자리 작은 뭐 다 말이 다릅니다. 근데 별자리를 우리는 지금 유럽의 별자리를 쓰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의 별자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별자리, 고구려 시대에 쓰는 별자리를 안 씁니다. 이게 벌써 보세요. 하늘의 별이 실제로 뭐 자기들끼리 부추선 별이 서로 아나요? 그 거리가 얼마인데요? 뭐 몇천 광년이 되는데 또 빛으로 달려도 몇천 년이 달리는데 북극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죠? 광년으로? 북극성이 여기까지 몇 광년이에요? 2천 광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북극성 2,000년짜리 있습니다. 그것도 빛의 속도 달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바로 현사실성의 해석하는 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하이데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세계 내에 견뎌져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이해에서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인간의 특성이 뭐냐 라고 따질 때 그거를 이 사람은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이란 뭡니까? 우리 열려있다. 이제 제가 농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 고사하고 뭐 한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한국 대통령 놔두고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 또는 손자는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잖아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오바마도 뭐 미국 대통령인데 이런 관점에서 하이데거가 인간을 규정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인간은 존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그치고 가시면은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철학도 별거 아니네요. 뭐 나도 하겠다. 실제로 철학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기 전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4쪽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 4분 3분 살라고 가르쳐드립니다. 철학은 뭐냐 하는 건데 그거 잠깐 보시면 요건 제가 꼭 그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뭐 어려운 말이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은 곧 나오는 거 있죠. 그죠? 3의 3 바로 위에 철학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자신의 말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생활, 삶,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존재,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뭐 철학이 뭐 어려운 건가요? 뭐 빛걸 가도 무슨 철학관 뭐 좀 더 봐도 다잖아요. 인도 지주고 뭐 다 하는데 철학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철학 교수고 뭐 경북대학교 철학과 있고 경북대학교 철학과 있고 하니까 뭐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그 역사가 있으니까 좀 어렵긴 어렵죠 사실 개념이. 근데 그걸 떠나 생각해보면
철학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턴이 쓴 물리학에 대한 책도요, 자연 철학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책 제목이 수학의 원리를 본 자연 철학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 쓴 그 라마르크의 왜 그거 기억나시죠? 그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느냐? 그 고등학교 배우셨죠?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어요? 그걸 무슨 학설이라고 그래요? 용불용설 그랬잖아요. 쓰면은 늘어나고 안 쓰면 안 늘어난다. 그 용불용설. 그 라마르크가 했던 그 용불용설인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동물 철학입니다. 책 제목이 동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철학이라는 말은 학문이라는 말과 동요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지나면서 물리학, 뭐 생물학, 뭐 이렇게 사회학 이렇게 학문이 점차 전문화되고 분화됐던 거죠. 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철학이 논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 경험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게 이제 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면 그걸 철학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매일 하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철학이 있다. 또는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대구는 도시 철학이 없어. 길이 엉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길이 방사선도 아니고 어디 유럽 가니까 길이 쫙 들고 놨더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 철학이 없다.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에 복지 철학이 없다.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뭐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뭐 이 말이 되냐. 복지 철학이 없다. 이때 철학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렵게 표현한 것이 철학이 딴 거냐? 딴 게 아니다. 자기 존재를, 내 존재를 또는 나의 삶을 누구의 말로,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요.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전문적으로 뭐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개념도 쓰고 하는 거 하죠. 그건 그 다음에 공부로서의 철학이에요. 그 이전의 철학은 우리가 이걸 갖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해서 나의 존재 또는 나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자기 이해를 자신의 말로 드러내는 것, 그게 철학이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많은 철학자가 그 이야기합니다만 지식이 아니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 같은 사람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학의 작업은 뭐냐? 존재에 대한 생각에 경건합니다. 경건함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아니면은 뭐 엄숙한 자리에 가서나 경건하게 이제 앞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생각의 경건함,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또는 이러한 말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 억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외란 말을 우리가 그냥 이 한국말로 소외라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 독일말로 보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소외란 말은 딴 말이 아니라요. 낯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낯설게 만드는 것이 소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낯설어져요? 내가 낯설어집니다. 그게 자기 소외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내가 낯설어요. 내가 누구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오늘날 깨보니까 내가 나같질 않아.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나이 있는 사람 아닌데 내가 낯설어지는 거 자기 소외입니다.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한 30년, 4년 같이 살았던 배우자가 아들, 딸이 전혀 딴 사람 같아요. 낯선 놈들. 그게 소외입니다. 왜 소외가 되느냐?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요. 딸이 나를 이해 못하니까 딸이 낯선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놈이 되고 평생까지 살아온 배우자가 남편이 마누라가 이게 딴 사람이에요. 이게 소외입니다. 자기 소외. 그래서 자기 사람 말 소외는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낯설어지는 것 중에 가장 낯설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낯설어지는 거죠. 내가 나가 아닌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그것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하이데거식으로 하자면은 하이데거 말하는 가능성은 뭐냐? 내가 뭐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 내가 한국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이 아니고요. 하이데거 말하는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니는 그 가능성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 가능성입니다.
우리 물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목이 아팠어요. 제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주시면 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3회 2까지 한 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사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99년부터 학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이 학부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국문과 철학과 역사학과를 합쳐가지고 인문학부를 만들고 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1학년들한테 철학 수업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애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대학을 처음 들으니까 재미도 있고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와서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나중에 2학년 되면 학부를 정하거든요. 국문과 갈래, 역사과 갈래, 이제 철학과 갈래. 근데 철학 안 해요, 애들이요. 다 국문과 가고 역사과 가고 그러니까 철학 어렵다고. 그래서 학부제 처음 시행됐을 때 우리 과가 5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학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2명이 왔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 시주자 되는 거 아닌가. 노숙자 돼가지고 서울역에서 밥비를 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오면 어떻게 강의 개설이 안 되는데. 이제 근데 나중에 노력을 해서 요즘은 좀 많이 옵니다. 요즘 한 3, 40명 좀 오는데. 제 노력은 아닌가. 제 후배 교수들 노력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온다 그랬다가 안 와요. 얘 불면 수업 끝나면 얘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철학도 괜찮은데요. 제 나중에 철학과 올게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피드를 하고 있죠. 10명 오겠구나. 안 와요. 또 나중에 지하철에서 만나죠. 그럼 이제 걔가 이제 지가 쫄아, 저는 못 물어보죠. 이제 차마 못 물어보고 걔가 쫄아서 얘기가 사실요. 교수님 제가 오고 싶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럼 이제 말이 듣잖아요. 물어보고 어머니 왜? 취지가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사실 나중에 취업 통계 보면요. 국사, 국문, 철학 비슷해요. 취업하니까. 철학은 아까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아들, 딸 보고 철학 가지 마. 야, 철학이 뭐 할래? 밥 벌어 먹느냐. 그러셨죠? 솔직히. 그러셨죠? 그죠? 과연 서울을 걱정해 보세요. 그게 그러시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철학이 그렇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뜯어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만의 표현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하니까 어려운 인간들이 있죠. 헤겔이니, 우리 김조선이 하신 칸트 같은 사람 어려워요. 골치 아프고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뜯어보면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칸트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우리 삶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철학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여기 이 강의에 왔다고 해서 이만한 강의 왔다고 와서 제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항상 해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 같으냐. 우리가 이제 가덕대학 있는 데가 경기도 부천 역곡입니다. 역곡에 이제 남부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가시면은 오랫동안 장사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또 인생을 투자한다. 인간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이해하고 있다. 그 사람하고 철학하기 시키느냐? 안 시킨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 더 잘한다. 왜 그러냐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들은 주제적이지 아니한 철학을 하고 계세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제화된 철학을 해요. 어려운 개념을 쓰고 철학자들의 말을 하고 역사가 뭐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가 하는 철학은 주제적 철학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비주제적 철학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비주제적 철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주제적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뜯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는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내가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 강의 들었는데 그거 나도 하는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왜? 더 잘 아시니까. 다만 저는 학위를 땄고 개념을 알고 역사를 아니까 주제적으로 철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인문학을 할 때 인문이 뭡니까? 인문이라는 것이 뜯어보면 문자가 그게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문이 뒤에 결이라는 뜻입니다. 결 아시잖아요. 나무에 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왜 결 따라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도 탈 때도 결 따라가야 되고 길도 결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 다워야 된다. 사람이 도리가 있지, 그잖아요. 도리가 뭔데? 그 결입니다, 결. 리자가 그게 결이거든. 옥의 결을 리라고 해요. 옥에 보면 결이 있잖아요. 그게 리자가 결이다. 그 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길과 결이라는 뜻이 도리입니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삶에는 결이 있다. 무리는 뭔데요? 우리가 살아온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문이고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세 계시면 한 70이 되시면 한 50 되셨어요? 몇 살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죠. 우리가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그 60년 삶의 역사가 그게 문입니다. 문이. 우리 문이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제 문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문의는 또 다를 거라고. 그 문의가 우리의 인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결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문이다. 그래서 문자는 결이고 문이다. 인문은 뭘 하는 건데요? 바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문의가 뭐냐 하고 돌아보는 거고. 이게 아까 말한 이해고 해석이에요. 이해 해석이 딴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의를 이해하고 그걸 이야기로 만들고 그거를 해석하는 작업, 그게 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결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스님을 계시다 나가셨는데 퇴계 공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퇴계를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결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은 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무리와 삶의 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을 어려운 철학에서는 윤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철학하는 작업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하이데거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데서 그가 말하는 존재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해, 자기 삶과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말,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존재 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유. 명시적으로 자유라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걸 좀 해석을 하자고요. 자유는 뭔데요? 자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뭘 해석을 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사이 사랑 중요하죠. 사랑 정말 상도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여기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오고 저 자리에 가고 하는 거 물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 때문에 살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돼요. 그거 아니고는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체제든 어떤 고상한 이념이든 어떤 뭐든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면 나는 그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자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의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강종은 아니고요. 자유는 언제나 남을 위한 자유이면서 나를 위한 자유이고 서로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의 자유인데 하여튼 그래도 그 자유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강종으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왜 그래? 식당에서 막 떠는 사람 있잖아요. 조용하라 그러면 야, 내 자유인데 네가 왜 그래? 그러는데 그건 자유 아닙니다. 남을 배려해야 되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여하튼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는 건 자유다. 그래서 자유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자유에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약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거기 제가 노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때 그게 노예가 됩니다. 제도적인 노예 말고요. 아까 빅터 프랭클 이야기했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죽음 수용소에 하면서 자기가 그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자기 자신도 그 안에 수용소에 있어봤지만 정말 인간은 어느 순간에서 자유가 있다. 물론 그 말이 내가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수용소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어떤 애는 짐승이 되고 어떤 애는 인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에 보면 그 막시밀리안 콜베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분은 폴란드 신부였는데요. 아우슈비츠가 지금 폴란드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소가 됐었는데 수용소에 있던 그 유대인이 한 사람이 탈옥을 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게스타포가 그걸 못 잡습니다. 못 잡으니까 유대인 법에 있는 걸 이제 독일 애들이 도장을 갖다 쓴 건데 한 명이 잘못하면 10명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명을 붙잡아놓고 그 중에 도망간 자가 있으니까 한 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게스타포 장교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명을 하는데 근데 지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못 죽겠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애가 있고 난 나가면 저기 애가 있고 쟤는 살아있는데 걔 때문에 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막 겁을 해요.
그런데 이 콜베시브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항을 합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 이거 생각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게 해갖고 이 사람이 그 게스트 장교가 그래? 또 정말 그런지 안 보자. 그래갖고 실제로 그냥 안 죽이고 수용소 넣어가지고 굴며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언제라도 풀려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내 그걸 거부하고 이제 굶어갖고 사심했지만 굶어 이제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대신 죽은 그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석방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이 사람들만 자유의 자유.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그 프랭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콜베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남의 물건을 뺏어먹고 카포가 돼가지고 남을 같은 동료를 괴롭히는 그런 인간 될 수도 있고 이건 자유다 이거야. 누구한테 다니지 않냐? 우리한테 다니는 자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목이 아픈 거는 이게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 이해되시죠? 그죠? 예, 보충 됐고요. 그래서 여기 3에서는 이제 실존론적 분석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맞벌이 기교 뭐 이야기했는데 존재 의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실존론적 분석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이제 쭉 분석을 하는데 아까 왜 분석하냐 하면은 하이데거가 왜 인간의 삶을 분석하냐면은 처음에 들었던 그겁니다. 있다는 것의 의미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인간은 뭐라고 그랬다 그랬지 아까? 그렇게 의미가 드러나는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현존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현존제다. 그래서 현존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 현존이란 말 잊어먹으실 때가 인간이라고 찾으시는데 그 인간의 실존을 분석합니다. 실존을 분석하는 이유는 실존은 이제 우리가 실존에 있는 이 모습이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에 실존주의 막 유행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뭐 본질보다 실존이 선행한다 이런 말도 들었고 뭐 나는 실존적 고민이 있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실존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때 시작된 말인데요. 물론 개념 자체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실존주의는 이제 이때 이제 2차 대전 구천으로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이거는 뭘 하냐면 실제로 이 자리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자. 이게 실존입니다. 말은 어렵겠지만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덕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 그래야만 되는 인간, 성인군자로서의 인간. 그게 이제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상적인 인간 말고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 있는 인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목이 말라갖고 저 실린주도 알면서도 야 물 와야 갖고 오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갖고 줘서 저 고맙게 마셨는데 이게 목마른 나. 기침이 막 날라 그래서 물로 이제 다스려야 되는 나 또는 이제 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 나 이 실제적인 나예요. 그리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 나, 뭐 정말 의미를 못 느껴서 괴로워하는 이제 실제적인 나인데 이게 실존하는 나입니다. 그 도덕적인 나, 그래야 되는 나, 그걸 본질적인 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하냐면은 실제로 있는 나의 모습이 뭐냐를 보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있는 나한테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다. 그 의미가 뭔지는 생각해 볼 문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나에게 의미가 드러나니까 실제로 있는 나의 모습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왜 분석하시는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인간은 뭐냐?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흔히 이제 염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염려라는 왜 염려라는 말을 쓰냐면은 독일 말의 조르게라고 합니다. S-O-R-G.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오쪽 중간에 나오는 염려라 하는 존재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 분위기가 제가 옷도 벗어도 되죠? 처음에는 어때 좀 추웠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쪽에 나오는 그 염려 조르게라고 S-O-R-G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요 말을 독한 사전에 보면은 염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왜 사람을 염려라고 보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독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래 봤더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걱정한다, 뭐 사회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의미의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없진 않아요. 뭐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따가 지금 혹시 내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뭐 잠깐 그 마음 쓰는 겁니다. 또는 우리 딸애가 오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시간을 볼 수 있고, 또는 야구 비 온다는 때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또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뭐 저리지 그러고, 이게 다 마음을 쓰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은 아주 본질적으로 마음을 쓰는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마음을 짓는 겁니다. 마음 없이 인간은 이해합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디로? 걱정도 되고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실존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마음을 쓰는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쓰는 존재는 뭘 하느냐? 이 마음을 쓰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 다음 하이데거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있다. 불안은 뭔데요? 불안은 그 마음 중에서도, 마음 쓰는 것 중에서도 이게 좀 말 그대로 불안해요. 근데 이거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고요. 뭔가 좀 뭐 안절부절 못하거나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마음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기쁘고 뭐 그냥 기분이 왜 나이스돼서 업돼서 막 그냥 뭐 술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때는 우리의 진지한 상황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뭔가 좀 마음이 쓰이고 그것도 좀 안절부절 못하는 약간 불안해하는 마음, 이게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렵게 이해해서 뭐 존재론적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게 이제 불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 사람이 얘기 편했어요. 불안이 존재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마음 쓰이는 거고 뭔가 좀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약간은 이제 불안한 그 마음 쓰임,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있는 이 현실을 또는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또는 우리의 그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처지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불안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불안이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파야 약을 쓰고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뭐 골골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일찍 병이 들고 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몸을 안 쓰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최소 건강식도 쓰고 아침 일찍 끝나고 술도 적게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음도 적게 마시고 뭐 등등.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야말로 차라리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드러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꾸로 나왔듯이 이제 그 현재라는 지평을, 현재라는 이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자리에 구체적인 이 자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 안에 구체적인 이런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차라리 불안이다. 또는 불안이라는 말 좀 하면은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현실을 보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존적인 어떤 삶에서 불안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하는 이 삶이 뭐냐? 그럼 여기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차라리 그 삶의 말에는 일상적인 진부함 또는 따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지겨운 삶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잖아요. 매일 반복되고 뭐 크게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 삶의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뭐 강의 한번 들었다고 우리 생명이 뭐 일주일 1년 되나요? 뭐 한 달 1년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조건입니다. 우리 한계예요. 이거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아까 말한 존재 가능 또는 뭐 의미를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진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의미나 시간이나 계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은 뭘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무의미한 것과 싸워가는 삶이 아닌가. 어쩌면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의미는 아까 존재 가능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제가 철학에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학문적인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찾는 의미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무의미는 외적인 데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던 이제 하이데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빠졌다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것만 잠깐 나누면요. 하이데거가 죽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자인 충토드라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우린 누구나 죽음을 이제 향해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죽음 무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또 달라지고 또 옆에 주위 사람 죽으면 이제 달라지지만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그랬으니까 죽음을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이야기는 불안한 것이 불안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식하게 만들고 죽음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이데거 이런 이야기해요. 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진다. 동물은 사멸한다. 사멸한다는 말을 이제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망하기 그죠. 숨이 끊겨서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만이 죽는다. 동물도 죽잖아요. 개도 죽고 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만이 죽는다. 동물은 사멸할 뿐이다. 인간만이 죽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인간만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죽음을 맞이한다. 인간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한 것과 가장 불확실한 것을 죽음에 처리하는데요. 모르스 세르타. 죽음은 가장 확실하다. 호라 인세르타. 시간은 가장 불확실하다. 여러 제가 속담을 합니다. 뭐냐면 가장 확실한 사건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건은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과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죽음의 사건인데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은 가장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이데거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만이 왜 죽느냐고 말하면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멀면 멀수록 좋잖아요. 죽음이. 그죠? 설마 가까운 거 좋아하시지 않을 거고. 멀면 멀수록 좋은. 그 멀리 있는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인간만이 그걸 지금으로 가져온다. 아까 말한 현재,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 왜 가져와요? 가져와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죽는구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보험 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도 아닙니다. 이게 어렵게 표현하면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죽음의 현재화입니다. 즉 먼 미래에 벌어질 죽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에서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음에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참 이상한 편입니다만은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죽음이라는 게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무도 알 것 같은데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서 하이데거 이야기는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안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시시한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그 사람 표현을 죽음의 현재화입니다. 죽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에서 죽음의 의미를 보고 죽음이 뭔지를 되돌아보고 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런 의미에서 죽어가는 자, 인간만이 죽음을 맞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불안한 건 뭐 다 표현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데서 그리 합니다. 불안이 뭐냐? 불안은 없음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없음에 대한 건 죽음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 대한 불안이고 이 없음에 대한 불안, 무의 불안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간략하게 요약했던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따분한 뭐 등등이 제가 저기 하이데거 이야기 했었는데 그 하이데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을 하실 게 있으세요? 하이데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이따가 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20분 더 하고요. 그 전체 질문이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뭐 하이데거 이야기인데 좀 당위적 이야기 같고 너무 좀 뭐 또 뻔한 이야기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하이데거 차를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사회 나온 겁니다. 독일 철학자 슬로더다이크라는 이제 그 철학자 현재 지금 사는 철학자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뭐 7살이나 뭐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별 관심도 없고 하여튼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3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좀 늦게 번역이 됐어요. 참 말이 좀 이상합니다. 냉소적 이성 비판이 뭔가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하이데거가 이때까지 이제 하이데거 중심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하고 이제 인간의 현재 삶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이제 이 슬로다이크나 우리 이제 인문학 제목이 인문학적인데 슬로다이크라는 사람은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적나이가 좀 더 많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1983년에 나왔다고 했어요. 1983년이면 우리나라에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 막 황제가 시작되고 전두환 당시가 바로 1983년입니다. 그 시대니까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 시대의 독일에서 그 시대를 보면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보시면은 바로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의 삶을 사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냉소적 이성 비판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대는 니힐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니힐리즘을 많은 사람이 이제 니힐이라는 말은 이제 그 라틴어로 무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 자체로 그냥 니힐 없다, 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힐리즘 그러면 흔히 허무주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허무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니힐리즘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이제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제 그 자신 목사 아들이고 목사들도 아주 심하게 이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말은 뭐 꼭 기독교 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서양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어떤 그걸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그걸 떼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참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심하게 뭐 기독교 신을 비판하고 그건 아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했던 이 철학적인 것을 나중에 니힐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때 니힐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허무주의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이제 허무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대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왜 니힐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냐?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조금만 좀 인내심 가지시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2013년, 우리 지금 2014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현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현대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를 이루고 있는 철학적이거나 정신적인 틀은 소위 말하는 모더니티에서 보입니다. 모더니티를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대에서부터 이룩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시대를 구분하기 좀 다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시대 지나고 박정희 시대 들어갈 때 우리 근대화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왜 근대화하자. 근대를 따라가고 그때는 뭐 서구화하자, 산업화하자, 근대화하자 그랬잖아요. 근대 우리 새마을운동 이거 근대화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근대화를 이야기하는데 근대화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말한 근대가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구가 이룩한 근대를 우리가 가져오자는 겁니다. 우리 근대가 뭐 옛날 시대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근대라는 말 자체는 모던입니다. 모던. 그리고 왜 일제시대 때 모던 보이 모던 걸 뭐 그런 이야기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경성에 무슨 뭐 일제시대 경성에 서울에 뭐 다방에 들어오고 모던 거리 들어서 신여성 들어오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머리도 잘못 깎고 뭐 여성 권리 주장하고 뭐 이런 이제 모던 걸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때 말은 모던입니다. 모던. 그러니까 좀 사상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현대지만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체제는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인 틀은 근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구 근대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근대의 철학, 근대의 사상, 근대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거를 뭐로 이야기하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요거를 이제 그 예일대학교 미국 예일대가 아시죠? 거기에 석사 교수인 사람 중에 체계가 뭐냐라고 분석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월러스타인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했고 석사 교수로 은퇴하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제를 분석합니다. 이걸 체제 분석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제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체계는 뭐냐?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체계는 세 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등계적인 시스템이 뭐죠? 우리 사람 등계적 시스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등계적으로 자본주의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요?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다. 이게 군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군주제도 아니고 이슬람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군주제를 하고 있으니까. 군주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학문적으로는 어떤 시대냐? 아까 제가 철학 학부제 이야기하면서 뭐 철학과 저는 안 한다 이야기했는데 철학이 이 문학이 관세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학문은 과학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뭡니까? 물리학, 생물학, 뭐 화학 또는 요즘 무슨 뭐 진화생물학 뭐 온갖 그 과학 있잖아요. 그 사회학도 과학이 들라고요. 그 사회과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뭐냐면 특별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일정한 방법론을 가졌고 그래서 이론을 끄집어내고 이것이 우리가 관찰한 거하고 맞으면 이게 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돼요. 아니면 폐기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입니다. 인간도 과학적으로 따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내가 누구라는 건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내가 무슨 사회에서 뭐 했다는 걸 신경 쓰나요? 아무 신경 안 써요. 내가 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든 딸이 하나 있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다만 나를 물어봐요. 병든 몸으로 봐보지 않습니까? 의학이 나를 물어봐요. 의학적 대상으로 봐봅니다. 의학이라는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봐보지 내가 갖고 있는 내용적인 뭐 이런 거 전혀 안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과학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과학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왜 학문이 과학으로 비춰되느냐 하면 철학적인 학문, 문학적인 학문, 또 역사적인 학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 과학적으로 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문을 뭐로 만들려 하면 과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으로 계속. 그래서 이것을 과학시대예요. 과학입니다.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학부 통할 때 인문학을 뭐라고 했어요? 인문과학대학이라고 선정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욕을 했어요. 도대체 학문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저렇잖아요. 인문과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인문학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삶의 문의와 삶의 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따지자. 그 인문학이다. 그 인문학은 말이에요. 근데 인문을 과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저것도 한번 배웠고 또 몇 년 살아서 저 한 50년 살았는데요. 어떤 역사를 지니봤어? 삶에는 문이 왔다 비디오 찍어 딱 보여줍니다. 그래? 그러면 인문학이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나요? 우리 집안 생활을 24시간 딱 찍어서 보여주면 우리 집안의 가족끼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서로 간에 끈끈한 그게 이제 알려져요? 안 알려집니다. 인문학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문학을 과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철학적 논문을 과학적인 논문처럼 그 점수를 따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학적 사고가 돼요. 그래서 월러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학문이 철학이 사라지고 인문학이 사라지고 과학이 된 시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과학기술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체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던 그 밥상머리 밥 먹고 공동체 같이 살고 나눠 먹고 뭐 품앗이 받은 거 그거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옛날에 품앗이 가능했어요. 우리 집에 야 와서 좀 배 좀 씹어달라, 모내기 좀 해달라, 사과 좀 따라. 그거 사과 딴 때마다 일당을 쳐주나요? 너 하나에 500원 해서 너 200원 땄으니까 얼마 이래 안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계산은 하루 일당 얼마, 얼마 시간 딱 몇 시간 지키고 1시간 근무, 1시간 하고 1시간 5분 차지내라. 이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경제가 자본주의가 18세기, 19세기, 18세기에 유럽에 생긴 그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가 된 시대. 참고로 잠깐만 한다면 자본주의라는 말 누구 붙인지 아세요? 칼 막스가 붙였거든요. 자기가 자본이라는 책에서 이러이러한 성편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던 건 이제 18세기, 19세기 좀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만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 체제, 사회 체제가 자본이 된 시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돼요.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시대가 현대다. 이게 현대 시대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현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슬로다이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된 시대에 거기 보시면은 뭡니까? 우리의 생활 세계가 자본에 포획되고 과학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야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도 좀 심하게 보면은 우중 정치가 된 게 아니냐. 응?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대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인간에게 뭘 주느냐?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허무주의 시대. 이 시대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의미를 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있다는 것의 의미 또는 내 자신이 있다는 의미 그걸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 시대는 허무주의 시대다. 이 사람은 진단이니까요. 옳은지 그른지 모르죠. 하지만 그걸 놓고는 이 사람이 그걸 뭐라 하면은 그래 이 시대가 니힐리즘의 시대니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냉소적 이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짧으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사람은 이제 견유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견유주의 누구냐면은 디오니소스 아시죠? 디오니소스 들어보셨죠? 왜 그리스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 정복했던 사람이 그때 그 세계를 봐야 인도까지 유럽이죠. 이쪽은 하여튼 유럽 중심으로 역사 썼으니까 네가 원하면 세계 발에다 주겠다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디오니소스를 학창대 가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콧방귀를 피치면서 웃기지 마라. 야 햇빛이 필요하다. 햇빛이나 좀 쬐자. 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이제 비웃거나 했던 이게 견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다이크가 하는 그 냉소는 뭐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자본이, 과학이 또는 정치적인 우중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이 니힐리즘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 견유주의다. 새로운 견유주의다. 옛날 그게 아니고 새롭게 이해하는 견유주의다. 그래서 그 견유주의 시대에 필요한 이성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냉소적 이성이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냉소가 뭔지 아시잖아요. 냉소는 우리가 왜 냉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이랬을 겁니다. 저 일상 밥벌이의 지겨움 그런 거 듣는 분들이 저기서 내가 왜 필들 냉소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냉소적이다. 뭔가 다하게 이제 세상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도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냉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냉소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소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비웃고자 하는 그런 냉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이 나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죠. 그 냉소가 뭘 위한 냉소냐 하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십니다. 이제 하시는 강의 제가 이제 좀 어렵게 하고 재미없게 하니까 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요. 10분만 더 하고 제가 그만하고 지름대로 가르치니까요.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근데 제가 대구 와서 이렇게 인문학 강좌 처음 해보는데요. 대구 분들이 이렇게 잘 안 쓰세요.
그렇지 않으시고 경계 없어하게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도 그러세요? 저 대구 새벽 때 와서 제가 지금 개척을 그러는데 너무 엄성하시고 너무 진지하시고 너무 안 웃어서 그렇던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왜 웃으면서 가게가 지키고 하여튼 그래서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걸 아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게 비본래적 삶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비본래적 삶이라 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했었는데 하이데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아까 제 철학이한테 그랬잖아요.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을 자기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을 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르는 것을 하이데거가 본래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삶을 비본래적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본래적 삶이다, 비본래적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삶 자체 안에 이 사람이 비본래적 삶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자기 삶도 생각 안 하고 살면 이게 잘못된 거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삶에는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이 섞여 있다. 비본래적인 것이 잘못되거나 부정해야 될 것이 아니다. 물론 비본래적인 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이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이 섞여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비본래적 삶이라는 조건을 안고 거기서 본래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본래적 삶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참답게 사는 거죠. 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할 때 뭐래 애들 보고 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그게 본래적 삶입니다. 정신을 살면은 그게 비본래적 삶인 거고 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로다이크가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실은 비본래적인 삶을 사는 시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맹수적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렵게 제가 새로운 사용을 했는데요. 뭐 어렵게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유라는 생각이에요. 한자로 쓴 생각입니다. 근데 왜 한자로 이렇게 하냐면 왜 우리 생각 많잖아요. 아까 마음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염려 마음 쓴다 그랬는데 우리 생각 많잖아요. 온갖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다한 생각 말고 정말 본래적인 삶이 뭐냐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 우리 존재의 가능성이 뭐냐 하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유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어떤 생각인데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는 전체적인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자유로서 그 새로운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결단을 하는 것이다. 결단. 이제 결단은 아시잖아요. 결단은 참 쉬운 말입니다. 결단이 뭔데요? 여기 있다가 나 집에 갈래. 빨리 나가시면 결단입니다. 예를 들면 또는 이야기 듣고 그래 그때 서울에 있는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생각난다. 걔 정말 내가 참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가서 걔하고 이야기 좀 하겠다. 갑자기 KTX 타러 동대구에 가시는 거예요. 그 결단이잖아요. 이게 결단입니다. 또는 뭐 좀 어렵게 하면은 나 이렇게 안 살래. 신인 될래. 그리고 머리 감고 절에 간답니다. 뭐 이게 결단이죠.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외적인 이런 결단 말고 아까 존재 가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뭐 하는 그 결단, 그걸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결단인데 어떤 결단이냐?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일상성을 대립시키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거기하고 관계됩니다. 뭐 그런데요. 지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밥벌이 지금 일상의 따분함. 왜? 반복되는 일상,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도대체 뭐 의미도 없어요. 뭐 그래 봤자 세상은 그런 것 같고 이거 능동적인 시대고 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서 그 지경과 그 일상성을 벗어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미 없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이 냉소적 시대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냉소적 시대, 물질적으로 풍요하잖아요. 정말 풍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더 잘하실 겁니다. 저보다. 저도 어릴 때 뭐 겪어봤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십니다. 87살이신데요. 어머니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머니 맨날 그렇게 하시죠. 옛날에 야 일제 때 공수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야 뭐 그게 맨날 하시는 거예요. 6.25 때 야 너는 모른다 뭐 맨날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좀 들었을 것 같아서. 저도 어릴 때 미군이 좀 그 밀가루 배급 그거 갖고 아시죠? 그 무슨 떡이라고 해야 뭐요? 예? 고물자 그 외가 떡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떡이 있습니까? 개떡 보고 오셨어요? 수술떡. 개떡 맛있다고요? 누가 맛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지겨워서 못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먹고 어릴 때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풍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행복하냐? 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슬로다이커스 같은 사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럽을 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하고 자본주의가 과학이 이게 놀라운 발전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냉소적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냉소적으로 비웃지 않고 어떻게 시대를 넘어설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을 향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지겨움과 따분함, 일상적인 무의미함과 맞서서 그 대립 안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가야 될 도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뭐 그거는 좀 확실히 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십니다만은 윤리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우리 중학교 때 도덕 시간 때면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맨날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게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윤리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도덕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손자들한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그러면서 손 씻고 밥 먹는 분 몇 분 계세요? 뭐 손자들한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윤리는 도덕 규칙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냉소의 시대를 벗어나는 것이 당위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걸 향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신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부터 내리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 하셔야죠. 제가 학생들한테 철학 수업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철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철학은 정답 없어요. 철학은 이래야 된다 정답 없습니다. 철학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 우리 삶을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게 철학입니다. 아까 제가 철학을 자기 이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해가 정해져 있나요? 자기 이해. 제가 왜 자기란 말을 썼겠어요? 그게 왜 자기 이해란 말을 썼겠어요? 차라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자기 이해라고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게 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존재의 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게 나의 의미예요.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다, 뭐 이거다, 뭐 우리 어릴 때 그 국민교육 현장 배웠잖아요. 민족 중흥을 위한 뭐 그거다,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신현주의적 좌파 그랬는데 이건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좌파 그거 아니고요. 민주주의 좌파 아니고요. 잘 아실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 유럽의 주류적인 체제를 벗어난 그런 이제 했고요. 마지막 5번만 보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5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 책인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서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이제 봤는데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조지 벨런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75년에 거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검사를 한 그 검사 보고서입니다. 7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연구팀이 3번 바뀌었어요. 팀장이 3번에 바뀔 정도로. 75년 동안 연구를 수행해야 되니까. 요즘 한국에서 이런 연구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매년 논문 내라 그러거든요. 매년 논문 내서 75년 연구를 해요. 75년 동안 연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런 연구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학의 교수들 보고 1년에 몇만 원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장기적 교수는 이건 아주 좋은 편인데 하여튼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75년에 걸친 연구했고 268명의 하버드 우등생들을 중심으로 삶을 이제 추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길게 할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 삶을 추정해 봤더니,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하면서 봤더니 인생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여기 썼듯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성숙을 기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답이 없어요. 그건 뭐 이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을 기하는 것이다. 자기의 내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나의 능력,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능력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인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둘째는, 이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관계다.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깊은 인간적인 만남을 가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실 요즘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쉽게 밥 한 먹자, 뭐 먹자, 사람 막 친구 사이가 SNS, 뭐 페이스북,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내밀한 관계, 그게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죽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죽음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그겁니다. 죽음을 맞았을 때 이제 호스피스나 이런 거 보면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쭉 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또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과 이게 이제 공포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 이론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 의식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가치관 강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의 그 인간의 존엄감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려우냐 하면 사실은 내가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 내가 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내가 정말 권력보다 못하다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죽음을 무섭게 만든다. 그렇게 된다 오히려. 그래서 죽음을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 하면요. 여기는 내밀한 관계다. 내가 죽어갈 때 내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게 죽음을 넘어서게 만든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인생의 행복의 비밀은 뭐냐. 바로 내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내가 만나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밀한 관계에 있다. 그 이야기. 이제 그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성숙과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저는 여기 마지막에 썼습니다만은 그게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자유롭게 남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남을 주실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무의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의미를 향한 열정이 뭔가. 제가 파토스가 썼습니다만 이 열정이죠. 삶의 열정이 뭘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삶의 지겨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연으로 끝이 내고요.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하시기 위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예, 수임 장시간 감사합니다. 어떻게 박수로 한번 드릴까요?